질문부터 좀 해결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의 질문이 있네요. 3번. 3점에 3번. 이거 맞지? 자,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지점 A, B, C 중 한 곳에 해령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중요한 것부터 밑줄 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일단 북반구에 위치해 있대.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 뭐가 있냐면 해령이 위치해 있대. 그럼 해령의 특성을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 따라서 해령을 대칭으로 해서 양쪽의 해양 지각이 똑같겠지, 그지? A 지역, B 지역, C 지역을 봤을 때요. 여기 있을 때 대칭인지, 여기 있을 때 대칭인지, 여기 있을 때 대칭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빠르게 해령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어디예요? 어디가 해령이야? A가 해령이 되겠지, 그지? A에 해령이 위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령은 A에 위치한다가 맞는 얘기고, 다음 니은에 B의 잔류자기는 생성된 이후에 역전됐는가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런 문제는요, 이 그림 볼 것도 없이 0.1초 만에 틀린 겁니다. 잔류자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자극기일 때는 북쪽을 향하는 화살표 방향, 역자극기일 때는 뭐 남쪽을 향하는 화살표 방향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잔류자기가 한번 생성이 되고 나면은 이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채로 그냥 옆으로만 이동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역전됐다? 생성된 이후 역전됐다? 이런 말 완전 틀린 말이야. 되나요? 네, 틀렸습니다. 이미 B는 처음에 이 해량에서부터 만들어졌을 때 역자극기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자극기의 방향이라면 B에는 이렇게 역전된 형태로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진 형태로 옆으로만 이동하는 거야. 얘는 틀렸고요. 디귿에 B에서 C로 가면서 해저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는가? 얘들아 B에서 C로 간다는 얘기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이야. 그치? 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첫 번째 뭐가 달라져? 내가 세 개 얘기했었어. 세 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답해. 뭐? 그치.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해양지각에 나이가 많아지고 또 수심이 깊어지고 되나요? 네, 우리가 그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B에서 C로 간다는 얘기는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진다를 의미하는 거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두께는 두꺼워지는 게 맞겠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이 문제는 뭘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냐면 자기 배열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분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색깔이 진한 부분이 정자극기, 색깔이 연한 부분이 역자극기라고 되어져 있고 고지자기 방향이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나와져 있습니다. 얘들아, 그 정자극기일 때 고지자기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돼? 정자극기에서는? 북쪽이어야지. 맞지? 얘들아, 고지자기 방향이라는 건 자북극이 어디 있냐 그거 보는 거거든. 자북극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자석으로 봤을 때 S극 어디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정자극기일 때는요, 고지자기의 방향 북쪽을 향할 겁니다. 됐나요? 네. 역자극기일 때는 고지자기의 방향 남쪽을 향하겠네.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 거거든. 자, 그러면 가의 그림을 봤을 때, 자, 일단 해령 바로 해령 근처에 있는 지각을 보니까 정자극기야. 됐지? 정자극기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북쪽이라고. 근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이쪽으로. 그럼 이쪽이 무슨 쪽이라는 얘기야? 이쪽이 북쪽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런 화살표 나왔다? 빨리 동서남북 표시해 줄 건데 동서남북을 너네 방위표 그리는 거 있잖아, 방위표. 방위표 그리는 걸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북쪽으로. 되니? 예. 이게 동서남북이잖아, 그지? 북쪽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쪽이 북, 이쪽이 남쪽, 그
그 다음에 이쪽이 무슨 쪽이 돼? 이쪽이 서쪽, 그렇지. 반대편이 동쪽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자, 나도 그렇게 한번 표시해볼게. 나도 지금 보니까 해령 바로 근처에 해당하는 애 화살표 보이지? 얘들아,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쪽이 돼야 돼? 정사각기니까 북쪽이 돼야 돼. 동서남북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돼? 동서남북. 화살표의 방향이 북쪽이 되도록 동서남북 이렇게 그려줘야 돼. 됐지? 따라서 이번엔 여기가 북, 이쪽이 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내가 옆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이 둘이 지금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 근데 내가 그냥 북반구라고 가정하고 이 해령들의 위치를 갖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북반구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가의 해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존재해야 되냐면 북쪽과 남쪽이 지금 거꾸로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해령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자, 지금 A랑 B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쪽이 A가 아니라 이쪽이 뭐가 돼야 돼? B고 이쪽이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 180도 돌려야 돼. 그래야 위쪽이 북쪽이 되니까. 얘가 네. 자, 이번엔 나의 해령을 북반구에다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엔 세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되니? 예, C가 어디겠어? 얘들아, C가 위겠네, 여기겠네. 그지? 얘를 이쪽으로 90도를 이렇게 세운 거야. 왜냐면 북쪽을 갖다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해가니?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니? 근데 얘들아,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해령이 둘 다 북반구에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요, 이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근데 너네들 이제 감 좀 잡으라고. 알겠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기억볼게. 자, A는 B보다 먼저 생성됐는가? 얘들아, 먼저 생성인지 나중에 생성인지는 해령으로부터의 위치를 보면 됩니다. 해령으로부터 위치를 보니까 A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있고 B는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있네. 그지? 그럼 이거 그냥 한 살, 두 살, 얘는 3살이고 얘는 4살 이렇게 하면 돼. 누가 더 나이가 많어? 4살이 나이가 많지? 4살이 먼저 생겼겠지? 따라서 A는 B보다 먼저 생성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리은의 B는 A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얘들아, B하고 A는요,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게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낸다고 니은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한 거고, 이거를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거까지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B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서쪽으로 가고 있지? 네, B는 서쪽으로 가고요. A는 무슨 쪽으로 가?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디귿을 풀 수 있습니다. 디귿. 네, 디귿에 C가 B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B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갔었니? 서쪽으로 갔었죠. C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면서 이렇게 멀어질 테니까 C는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가네. 북쪽으로 간다. 따라서 C는 B와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동서남북을 표시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B도 오른쪽, C도 오른쪽, 같은 방향 막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틀리라고 문제 낸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됐지?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자기 배열에 대한 이런 화살표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B하고 C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자기 배열이 안 나와 있는 경우는. 됐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자기 배열의 방향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B하고 C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근데 이 문제는 자기 배열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됐던 거야. 동서남북을 갖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디귿 보기는 일단 북쪽과 서쪽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됐죠? 자, 리을 볼까요? C 지점 암석의 좌와 방향은 2번 역전되는가? 0.1초짜리 문제. 얘들아, C 지점의 암석에서의 좌와 방향이라는 게 뭐야? 자기 배열의 방향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 배열의 방향 내가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2번 좌화되지 않아요.
그럼 왜 이 두 번 자화된다, 두 번 역전된다라고 문제에서 또 출제자가 준 거냐면은 자, C 지점이 좀 지워서 생각해보면 C 지점이 어디서 생겼냐면 요 해령에서 생겼거든. 맞지? 해령에서 생겨가지고 지금 요까지 왔어. 그 동안에 역자극기 한 번, 정자극기 한 번 바뀌었거든. 그러면 한 번 바뀌고 또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낚으려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이 C 지역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마찬가지야. B나 A에 속하는 애들도 다 이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졌던 자기 배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동을 할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가 이해가 잘 됐다면, 내가 잠깐만 정말 심화 내용 잠깐만 조금만 얘기해 볼게. 조금만. 요거는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 내가 자화 방향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어떠한 암석에 자화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5억 년 전에 이 암석에 이런 자화 방향이 새겨졌다라고 한번 쳐볼게. 근데 내가 최근 들어서 이 암석을 보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 이 검은색 화살표가 이 파란색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됐니? 자화 방향 바뀐 거 맞아? 아니야. 이거 자화 방향 바뀐 게 아니라요. 뭐가 바뀐 거냐면 이 자화 방향이 새겨진 이 암석 있잖아. 이 암석이 뭐 한 거냐면 회전한 거야. 돼? 그래서 여전히 저게 파란색이 아니라 원래는 이 검은색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밑에 있었던 이 땅이 돌아간 거지 자화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 생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콘크리트 너네 이렇게 그 콘크리트 아직 안 굳은 상태에서 발자국 한번 이렇게 찍는 거야. 됐지? 그럼 찍은 그대로 얘가 굳겠지? 얘는 이 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콘크리트에 찍혔던 나의 발자국은 영원히 똑같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됐지? 땅이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밟았던 이 발자국의 방향은 사실은 안 변하는 거야. 땅이 돌아간 거니까. 이해 가나요? 네,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더텅, 수능 기출에서 나옵니다. 수능 기출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어차피 이 O2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 자화 방향이 변한다는 보기가 나오면 그거 0.1초짜리 문제라고. 그거 좀 기억시켜 주려고 일부러 얘기를 좀 했어. 됐지? 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럴 때 마더텅 할 거거든. 우리도 마더텅 반 막 생길 거거든. 그때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아하,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면은 9월 평가원 문제고요.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뭐 한 개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가? 그림을 보고요.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을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빨라요. 되지?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됐냐? 자, 일단 우리가 해령이라는 거에서부터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이 해령을 중심으로부터 해령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과정에서 끊기는 이 변환단층 나타나기 전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멀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야,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니? 멀어지니까 많아지겠지. 그럼 여기가 AB의 전체의 단면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B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AB 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걸 찾아야 돼. 많아지고 있고요. 얘 어때? 탈락. 왜 탈락인지 알겠지? 오히려 중심에서가 나이가 많고 갈수록 나이가 적어지고 있는 그래프야 얘는. 그러니까 5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자, A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돼? 혹은 B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됐나요? 중심이라는 건 나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거든. 얘들아, 이 A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요. 여기서 생겨난 지각이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A가 가운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이게 나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아야 되고 여기가 더 많아야 되고 여기가 더 많아야 되고 맞지? 그럼 A 끝쪽에서부터는 점점 나이가
더 많아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일직선인 거 안 돼요. 나이가 더 많아져야 돼.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A쪽에서 가운데로 오는 나이가 줄어들고 있잖아. 얘도 탈락이야. 됐나요? 얘도 탈락이네. 그지?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마찬가지야. B도 여기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기 때문에 요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나이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가 되느냐? 연결됐냐 연결되지 않았냐의 차이야. 됐지? 자, 이거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저기에 해당하는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은 네. 중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봐봐. 중심에서부터 요 변환단층하고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보세요. 됐죠? 또 해령에서부터 변환단층 요 만나는 데까지의 요 전체 거리를 보세요. 누가 더 머니? 밑에 A쪽에 해당하는 애가 더 멀지. 그 얘기는 더 나이가 많다는 얘기야. 되니? A쪽에 있는 애들이 더 나이가 많고 중심에서부터 점점 나이가 많아졌던 애들은 나이가 적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A쪽에 있는 애들은요. A쪽에 있는 애들은 점점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그지? 중심에서부터 오는 애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걔네들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지각이 위에 있는 지각보다는 나이가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끊길 수밖에 없지. 이해가니? 네. 얘는 지금 나이가 어때? 같게끔 나왔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 같게끔 나오려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 A하고 B가 변환단층을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 다 중심을 지나가야 돼. 중심. 요 중심을 딱 지나가야 여기서부터의 나이나 여기서부터의 나이는 어때? 똑같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같은 지점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아닌 거야. 이게 단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는 여기가 더 짧고 여기가 더 길기 때문에 밑에 애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우리가 본 거고요. 만약에 같은 지점을 얘가 연결했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됐나요? 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보면은 지금 어디를 표현하고 있냐면 남극 대륙 주변에 라고 되어져 있어. 남반구 얘기하고 있어. 남반구. 맞지? 그리고 중심에 딱 남극이 보이는 걸 딱 보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밑에서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남반구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여기가 네, 요 지점이 되는 거죠. 됐나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네,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일단 0에서 300이라고 나오는 걸 보아하니 얘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에 대한 얘기고 300 이상이라는 걸 보니 신발 지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얘를 천발 중발까지는 안 적고 그냥 천발 지진이라고 할게. 네, 그리고 얘를 신발 지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판의 경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언제야? 아니, 통합과학에서 했잖아, 판 경계. 하하. 그럼 판경계 3개 얘기해볼까? 판경계 3개 뭐 있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근데 수렴형 경계 다시 또 둘로 나뉘지. 뭐랑 뭐? 서입형 경계랑 충돌형 경계로 나뉩니다. 자, 정리 다시 할게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 수렴형의 충돌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는요. 천발 지진이에요. 됐지?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이 천발, 중발. 섭입형이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신발 지진이 나타났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해요.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거는 섭입형 경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판의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옷 이렇게 외우면 되겠는데? 맞지 않아? 그치?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얘가 너네 지금 여기 눈에 보이잖아. 신발 지진이. 응? 여기 보이고, 네, 여기 보이고. 이게 무슨 경계라는 거야?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또 하나 가봅시다. 얘들아, 섭입형 경계가 나타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 뭐 하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보통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으로 들어갑니다. 밀도가 보통 큰 판이 해양판이고요. 밀도가 작은 판이 대륙판이죠. 아, 물론 대륙판이 아니라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섭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찬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거거든. 네? 그러다 보니 찬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찍어보면은요,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나타납니다. 오케이?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나타나. 되니? 얘들아, 요거 좀 외우면 좋은데 항상 지각 변동은요, 밀도가 작은 판에서 발생합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판에서 발생을 하게 돼. 그럼 해양판, 대륙판 만났다? 100% 어디서 발생해? 대륙판에서 발생합니다. 이해 가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의미를 확장을 좀 시켜본다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해양판과 대륙판 같이 이런 판이 만나는 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판 경계. 네? 얘들아, 이 판의 경계는요, 어디하고 가깝냐면 천발 지진 바로 옆에 생깁니다. 신발 지진 옆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신발 지진 옆이면 이쪽이잖아.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천발 지진 옆에 판 경계가 생겨. 그러니까 문제에서 판 경계라고 이렇게 선이 나와져 있지 않아. 근데 천발, 중발, 신발 지진만 표현돼 있어. 그럼 내가 판 경계 그려야 되잖아. 어디다 그리면 돼? 천발 지진 선 옆에다 쫙 그리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걸 너네가 기억 니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래? 여기 지점에 판 경계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 기억 동그라미 니은 있는데 판 경계 어디다 그려야 되니? 파란 색깔 옆에 그려야 돼? 빨간색 옆에 그려야 돼? 파란색 옆에다 판 경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되나요? 그럼 기억 쪽에서 니은 쪽으로 지금 섭입하고 있구나. 이해가니?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빨간 펜으로 요거 써놨다면은, 네, 여기다가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으세요. 네, 판 경계는 천발 지진 주변에 존재. 네, 요것도 같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방금 적은 저 빨간색의 저 두 문장은요, 예외 없습니다. 항상 저래요. 항상. 됐지?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자, 기억해보니까, 네, A는 변환단층이 분포하는가? 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에서 생기는 거거든.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만 발생해야 되는데, A는 지금 뭐 있어? 신발 지진까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변환단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저기는, 네,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여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해양지각, 대륙지각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해구나 습곡산맥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판의 경계가 여기니까. 얘가 이렇게 섭입한 거니까. 됐나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 대륙이 무슨 대륙인지 알 것 같아. 이 대륙 뭘까? 내가 지금 연두색으로 세모친 조 대륙은 어떤 대륙의 끝부분일까? 뭘까요? 남아메리카. 그렇지. 이거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됐나요? 그럼 너네 머릿속에 남아메리카? 그럼 이쪽에 칠레, 페루 해구, 대륙 쪽에 안데스 산맥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그지? 그럼 남아메리카 대륙 옆에 있는 요 바다는 무슨 바다야? 이거 대서양 바다입니다. 됐나요? 근데 대서양 바다에 뭐가 있어? 지금?
점점점점. 천발 지진 보여? 이게 뭐야? 대서양 중앙 해령인 거야. 이해가? 네. 지금은 너네가 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몰라도 되거든요. 몰라도. 그냥 몰라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이왕 그냥 나온 김에 내가 그냥 싹 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요게 대서양 바다입니다. 대서양 바다. 옆에 나온 요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건 아프리카 대륙이 될 거예요. 그럼 태평양 어딘지 찾으시겠니? 태평양? 태평양 어디야? 이게 태평양이지. 얘가? 얘들아 요 대륙 요거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되나요? 네. 그래서 감을 좀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은 일단 틀렸고 니은에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는가? 얘들아 B는요 지금 천발 지진만 나와져 있거든. 맞지? 그럼 너네가 천발 지진이면 천발 지진이면 보존형 경계 아니면 발산형 경계겠네. 그지? 그럼 이게 보존형인지 발산형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너네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빙하의 흔적 얘기할 때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어떻게 있었어? 원래는 모여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점점 멀어졌지? 왜 그랬겠니? 발산형 경계가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이 B 지역은요, 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발산형.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맞겠죠? 왜냐? B가 발산형 경계니까. 되니? 네. 다음 디귿. 기역과 니은에서 판의 경계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쪽에 가까운 거 맞아? 아니지.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 옆에 판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6번이나 7번이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일단 이게 기출문제라서 그래요. 평가원 기출문제고. 네. 우리가 너네가 이제 아직 고1이긴 하지만 너네가 이제 고2, 고3이 되면서 이 기출문제는 정말 많이 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로 끝나면 안 되고 걔를 갖다가 막 엄청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까까지 생각을 좀 하도록 공부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8페이지에 대륙분포의 변화. 자,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정의를 얘기를 좀 하고 끝냈죠? 맞나요? 네, 정의 복습을 좀 잠깐만 해봅시다. 네, 정의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내가 뭐뭐 얘기해줬냐면은 지리상 북극 얘기를 좀 해줬고 지리상 남극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준 것 같고 지자기 북극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 마찬가지로 지자기 남극에 대한 얘기도 해줬죠. 복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편각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아마 복각이랑 편각은 자세하게 설명 못한 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지리상 북극 줄여 두 글자 뭐? 진북. 그렇지. 진짜 북극 진북. 그럼 얘는 진남 되겠지. 그지? 얘들아 지자기 북극 줄여 자북. 되나요? 얘들아 근데 자북도 되고 자북극도 됩니다. 됐죠? 네. 다음 지자기 남극 자남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얘들아 요 지리상 북극 지리상 남극 지자기 북극 지자기 북극 지자기 남극 중에서 절대로 위치가 변하지 않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거가 그렇지? 지리상 북극이나 지리상 남극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었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 자전축이 꽂혀져 있는 요 꽂힌 이 부분 만나는 이 지점 위도로 따지면 위도 몇 도? 90도. 여기도 위도 90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괜히 얘들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어. 다만 누가 바뀐다 그랬니? 자북이나 자남은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자북이나 자남이 뭐를 의미하는 거였냐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자석으로 봤을 때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곳이 자북극, N극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남극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했었지? 북극이 S극에 해당하고 남극이 N극에 해당하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역자극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니?
반대로 확 바뀐다고 했죠.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바뀌면 이번에는 밑에가 뭐가 돼야 돼? S가 되고 얘가 N이 되는 이런 시점이 여기가 남극, 여기가 북극 되는 이 시점이 역자극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됐지? 그래서 이게 아니 어떻게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자남극이지? 어떻게 남쪽에 있는데 얘가 자북극이지? 라고 헷갈린다면 이게 아직도 네, 정자극기, 역자극기, 자북극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북극의 정의는 S극 향하는 요 부분, S극이 있는 요 부분이라고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게 자북, 자남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북극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진북 근처를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만 이 바뀌는 정도가 얘들아 훅훅 달라지지 않아 절대로. 진북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야. 됐지? 됐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네. 복각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복각. 복각. 자, 복각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정의는 뭐라고 했었냐면 수평면과 지구 자기장이 이루는 각, 이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할 거야. 복각. 자, 저게 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앞에 봐.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적도가 있고요. 네, 90도, 진북, 진남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 됐지? 자, 근데 나는 진북, 진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북자남이 중요하거든. 자북자남. 그래서 내가 네, 이 정도의 위치에 네, 여기 네, S극, N극에 자북극, 자남극을 표시를 했습니다. 됐나요? 네. 얘들아,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니?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게 얘들아,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네,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자북극에다가 자북극에다가 사람을 한 명을 세우고 여기다가 사람을 한 명 세우고 그다음 자남극에다가 또 사람을 한 명 세우고 자, 사람 한 군데 더 세울 건데 어디다 세울 거냐면 이게 자북이 있고 자남이 있다면 이게 자기 적도라는 것도 존재하거든. 딱 중간에 해당하는 거. 됐지? 이게 그냥 위도에서의 적도하고 자기 적도는 조금 차이 날 거야. 마치 진북과 자북이 차이가 났듯이. 내가 자기 적도에다가도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장을 갖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자북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자기장을 느끼냐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꽂히는 자기장을 느낀다고 했었지, 그지? 복각이라는 거는 수평면과 지구자기장 사이에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 수평면과 지구자기장 사이에 이루는 각 얼마? 90도. 됐지? 자, 근데 항상 지구자기장이 아래로 땅으로 꽂힌다? 그럼 무조건 부호 플러스. 무조건. 예외 없어. 자기장이 꽂혔어? 플러스입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자남극에 있는 애는 어떠냐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 그치? 위로 올라오는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각도는 90도. 대신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90으로 표시할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적도, 자기 적도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옆을 지나가고 있지, 그지? 네. 여기 지나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수평면과 이루는 각 얼마? 0. 됐나요?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쓴 이게 뭐냐면 다 복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돼?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꽂히고 있어. 이렇게. 네? 너네가 이것만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과연 이 사람은 북반구에 사는 사람인가 남반구에 사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돼. 어디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아,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단서를 안 줘서 그렇구나. 얘들아, 지금 정자각기야. 이거 있어야 돼. 정자각기라는 단서 있어야 돼. 자, 정자각기에서 알을 꽂히고 있네. 어디 사는 사람이요? 이젠 대답해야지. 어디야?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 북반구. 알을 꽂히면 북반구. 됐나요? 네. 꽂히면 플러스 각을 가지게 되고, 네, 플러스 각을 가지는 게, 정자각기에서 플러스 각을 가지는 건 북반구니까. 이해가? 그럼 요 각이 예를 들어 뭐 한 60도 됐다고 칠게. 됐지? 이 사람의 복각 얼마라고 표시하면 돼? 플러스 60. 그렇지, 플러스 60. 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 플러스 60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위도 60도 근처 언저리에 산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위도 60도는 아니야. 왜냐면 진북하고 자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가? 이해가? 오케이. 그럼 나 남반구 안 해도 되지? 남반구는 이렇게 위로 나오는 화살표다잉. 돼? 이게 복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복각이 진짜 생각보다 얘가 정말 너무너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다 줍니다. 엄청난 정보를 많이 갖다 줄 거거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복각이라고 하는 게 언제 암석에 새겨지게 되냐면요. 너네 자기 배열이 새겨지는 순간 있잖아. 자기 배열이 딱 새겨지는 순간. 아까 우리 뭐 해령에서 이렇게 자기 배열이 북쪽이니 남쪽이니 했던 거 있잖아. 이런 자기 배열이 새겨지는 그 순간에 복각도 같이 자기 정보에 기록이 돼. 이 방향뿐만 아니라 복각도 같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해령에서 마그마가 폭발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마그마 안에는 자기 배열이 지멋대로 돼 있어, 지멋대로. 그러다가 암석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자기 배열이 빡 이제 고정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 고정이 되는 그 순간, 즉 암석으로 변하는 그 위도가 딱 있을 거 아니야, 위도. 얘들아, 그 위도에 대한 복각을 이 암석에다가 같이 저장해서 기록해 놓는 거야, 항상. 기록되어져 있어, 자동으로. 그럼 우리는 자력계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암석의 지금 현재 자기 배열의 방향이 어딘지, 이 암석의 복각은 몇 도인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정말 쉽게 자력계 가지고서는 이렇게 측정하면 끝이라니까. 됐니? 그러면 플러스 60 나왔으면 우리는 얘가 예를 들어 뭐 한 5학년 전에 생긴 애라면 5학년 전에 얘가 어디서 생긴 거야? 위도 60도 근처에서 생겼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과거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됐죠? 복각은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신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됐지? 네. 편각 가볼까요? 편각. 얘들아, 편각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쓸 겁니다. 네. 편각은 그리고 얘는 사실 지구과학 1의 개념은 아니긴 한데 지투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근데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각을 물어보는 수능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 근데 내신에서는 그래도 냅니다. 왜냐면 편각이 옛날에는 G1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 그래서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럼 편각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만 한번 해볼게. 봐봐. 필기할 데가 없네. 네, 이게 뭐냐면요. 지구에 아까 여기 있잖아요. 북극 있잖아. 북극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 지구 자전축이 딱 꽂히는 진북입니다. 진북. 됐나요? 여기가 진북 위치야. 자, 이 시점에서 자북은 뭐 한 이쯤 있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됐죠? 내가 이 자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왜냐? 자북은 좀 자주 옮겨 다니는 애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자북을 찾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 나침판만 손에 들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관측자를 세우는데 관측자를 여기에도 하나 세우고 이쪽에도 하나 세우고 저쪽에도 하나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걔네들한테 뭘 시키냐면 나침판 들어가지고 자북이 어느 방향인지를 찾아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만 어떻게 찾아내냐면 항상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확인할 거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측자는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아이고, 너무 틀어졌네. 네.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네. 이만큼의 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잴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이게 10도라고 해볼게. 됐나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지금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동편과 10도를 가진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돼? 두 번째 관측자는 이 1번 관측자가 잴 때 동시에 재면은 어때? 편각 얼마야? 0도야. 편각 0이에요. 0. 그러니까 세 번째 관측자가 잴 때는 어때? 진북에 대해서 자북을 재니까 요 각이 나오지. 예를 들어 요 각이 뭐 8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진북에 대해서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이지? 그럼 이 사람이 관측한 거는 서편과 8도입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1번 관측자의 자북의 위치, 나침반 가리키는 방향, 2번 관측자가 나침반 가리키는 방향, 3번 관측자가 나침반 가리키는 방향, 뭐가 나와? 교점이 나오지. 이 교점이 뭐야? 변한 자북국의 위치가 되는 거야. 자북국이 여기 있다가 자북국이 딴 데로 이렇게 옮겨졌어. 그럼 또 뭐 하면 돼?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 돼?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 되나요? 이런 걸 통해서 또 교점 얻는 거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편각 가지고. 됐나요? 네. 그래서 편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자북국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복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복각. 보통 암석에 새겨진 복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암석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각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 암석이 언제 생겨났으며 생겨날 때 위도가 어디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게 지금 18페이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설명한 게 어디까지 쫙 다 설명한 거냐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네, 얘기했었던 거를 네, 복습을 쫙 한 겁니다. 됐죠? 네,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정의를. 됐지? 자, 그리고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별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 고지자기에 대한 정보를 어디다가 갖다 쓸 거냐. 우리는 네,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자극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편각을 측정을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북극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요 3번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암석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복각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복각이라고 하는 거는 위도랑 거의 값이 비스무리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근데 암석의 나이까지 안다면 몇 억 년 전에는 얘는 여기에 있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추정, 위치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3번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남극이 이렇게 있어. 남극 대륙이 있었어. 이 남극 대륙의 일부가 뭐였었냐면 인도 대륙이 여기 붙어 있었잖아. 근데 인도 대륙이 쭉 올라가서 지금 인도 대륙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 맞지? 얘들아, 인도 대륙이 요 남반구를 거쳐가지고 북반구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화산 폭발이 한 번도 안 일어났을까? 많이 일어났겠지, 그지? 네, 암석이 생성되는 게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각각의 시점에서 암석들을 갖다 채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암석들의 나이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야. 얘들아,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한 5강쯤인가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 암석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뭐 한 6,300만 년 전, 뭐 3,000 얼마 전, 뭐 1,000 얼마 전, 뭐 이렇게 암석의 나이를 갖다 알 수 있었어. 근데 그 암석의 나이가 6,300만 년 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6,300만 년 전 만들어질 당시에 뭐도 알 수 있냐? 복각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돼? 그러면 6,300만 년 전이다. 그러면서 대신 복각이 뭐 마이너스 60이었다. 3,000 얼마쯤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겠네. 마이너스 한 5도쯤 됐다.
천만 년 전에는 플러스 한 13도쯤 됐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6,3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은 복각이 마이너스 60이래. 남반구 60도 언저리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 뜻이야. 3천 얼마나 전에 만들어진 애가 복각이 마이너스 5래. 무슨 얘기야? 남반구 5도 근처에서 만들어졌던 애라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지금 어디에 있는 애야? 인도 대륙 위에 있는 암석들이야. 그러면 이 암석들의 이동이 곧 뭐야? 인도 대륙의 이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륙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복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각각의 나이, 그 시기에 따라서 이 대륙이 어느 위치, 어느 위도에 있었는지까지도 정확히 경로를 우리가 찍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소름. 야, 이게 엄청난 발견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거야. 이제 영채가 남산에서 하교를 해가지고는 요쪽 길로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한 30분 걸리겠지? 라고 나 혼자 추론을 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영채한테 거의 그 위치 추적기 같은 걸 달아놓은 거라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영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갖다가 내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게 이 복각과 암석의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를 갖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증거가 뭐야? 이거 갖다가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엄청난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견. 됐나요? 네.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일단 내가 인도 대륙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19페이지 먼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인도 대륙에 대한 이동이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복각으로 알아낸 인도 대륙의 이동. 별표 치세요. 자, 내가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었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 자세하게 몇 천만 년 전인지, 그때 복각이 얼마인지가 정확한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지질 시대 동안에 인도 대륙이 이 남반구에서부터 이렇게 북반구 현재 중위도까지 올라오는 거를 우리는 유추를 했었어. 왜? 인도 대륙에 보니까 얘 북반구 중위도인데도 불구하고 빙하의 흔적이 있었거든. 그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인도 대륙이 원래는 밑에 있었는데 남극 근처에 있었을 텐데 올라왔다라고 유추했어. 자, 그 유추를 이제 현실로 한번 바꿔볼게. 자, 어떻게 되냐? 자, 7,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취한 암석이 7,100만 살이야. 네? 그 7,100만 살의 암석이 마그마에서 딱 암석으로 변하는 그 시점에 복각이 얼마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마이너스 49도라는 복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밑에 위도로 환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위도로 환산되어져 있는 건 이 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환산할 수 없어요. 됐지? 그럼 문제가 딱 유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에 이 표를 줬어. 이 그래프를 줬어. 그럼 너네가 복각을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9 찾아가지고 위도 몇 도인지를 찾으면 돼. 이게 실제 이 암석이 생성된 위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를 주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복각이 마이너스 49야? 남반구 49도 언저리에서 이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알려줬으니까 그래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네. 복각이 마이너스 49인 거를 갖다가요, 그래프에 넣어봤더니 어디냐면 위도 남반구 30도랍니다. 30도. 네, 복각하고 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30도래. 그래프에 찾았어 그냥. 자, 이번엔 5,500만 살짜리 암석을 갖다 봤더니요, 여기에 지금 기록된 복각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1도랍니다. 됐나요? 다만 얘들아,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전제는 뭐를 깔아야 되냐면요, 7,100부터 현재까지의 상태가 정자극기라고 하는 상태를 갖다가 전제로 줘야 돼. 알겠지? 전제로 줘야 돼. 마이너스 21도야. 여기다가 그래프에다가 21도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1이면 뭐 한 이쯤 되겠네. 이걸 읽어보니까요. 남반구 11도입니다. 그러면 7,1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몇 년이니? 사이가. 몇 년이야, 몇 년? 빼기 몇 년? 1,600만 년이지? 1,6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몇 도 이동했어? 위도 19도 이동한 거야. 19도. 됐나요? 위도 19도만큼을 이동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평균 이동 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또 볼까? 얘들아, 요 5,500에서 이번 3,800입니다. 3,800 요 사이 몇만 년? 야, 두 자릿수 뺄세 몇만 년? 1,700만 년일 거 아니야. 1,700. 이런 거 대답 안 하는 거는 거의 뭐 약간 나에 대한 반항 아닌가? 이 정도는. 1,700만 년이 지났지, 그지? 자, 1,700만 년 지날 동안 위도 얼마 바뀌었어? 얼마 바뀌었어, 얘들아? 요거랑 요거. 얼마? 8? 그래. 야, 이게 남반구고 얘는 북반구야. 얼마? 14도의 위도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내신에서 이런 것도 8도라고 하재. 그지? 그래 놓고선 채점할 때 실수했다 하지. 실수가 아니라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예, 그 전에 충분히 많이 기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자, 그러면 이 의미하는 바가 또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요 기간을 기억기간 5,500에서 3,800 사이를 니은 구간이라고 해놓고 기억과 니은의 평균 이동 속도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그럼 얘들아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 1,600이랑 1,700이니까 그지? 근데 이동한 위도를 보니까 하나는 19도고 하나는 14도야. 얘들아 오히려 1,600만 년으로 시간이 짧은 곳에서 더 많이 이동했지 평균 이동 속도가 어디가 빨랐어? 7,100에서 5,500 사이가 더 빨랐어. 갈수록 지금 느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느려진다라는 표현을 하려면요. 다른 애들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돼? 다른 애들도 어떤지 보니까 이 사이가 2,700만 년 사이고요. 이 사이는 1,000만 년 사이네요. 이동하는 위도수를 보게 되면 갈수록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서부터 북반구로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는요. 계속해서 평균적인 이동 속도는 감소하고 있어. 돼? 네? 이렇게 우리가 또 보기를 풀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각을 가지고 잰 걸 그래프에 넣어서 위도를 갖다가 환산을 하는 거고. 되니? 자, 문제에서요. 우리가 이런 구간별로, 시기별로의 이동 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전체에 대한 만약에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냈다면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냥 전체 다 때리 넣으면 돼. 그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전체 시간과 전체 거리 넣으면 끝납니다. 전체 시간 얼마 걸리나요?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니까 7,100만 년. 7,100만 년 이렇게 되겠지. 이동 거리를 볼 건데 얘들아 이때는 단서를 줄 거거든. 뭐라고 줄 거냐면은 위도 1도가 110km다라고 문제에서 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7,100만 년 전일 때는 남반구 30도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북반구 20도에 위치해 있네. 위도 몇 도? 몇 도 이동? 50도 이동한 거야. 50도. 30, 20 올라간 거니까 그지? 50도만큼을 이동을 했고 1도가 110km다. 50 곱하기 110 하면 되겠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대륙의 이동 속도는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센티미터 퍼 년으로 표시합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아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km는요. 얘들아 1000m지. 1000m. 그럼 일단 공 3개. 1000m. 근데 미터를 센치로 바꾸려면 공 2개가 더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공 5개 붙이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내가 요거를 킬로미터를 없애면서 킬로미터 없애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지우고 6개 지우고. 그럼 결국 71분의 얼마야? 550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이 정도는 계산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라 뭐 이런 표현 할 거거든. 뭐 둘째 자리에서 올려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7.7cm per 년 나온다.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크겠지. 됐니? 네, 요게 복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대륙의 이동을 확인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거. 요거. 네. 그러니까 요 1번도요. 잡구의 이동 경로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하는 요 1번도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인도 대륙 이동부터 먼저 설명했었던 이유는 이게 좀 쉬워요. 인도 대륙의 이동이. 복각만 딱 확인하면 이게 끝나거든. 그치? 응. 근데 요 1번 내용은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릴 수 있어서 네.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건데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 잘 들어봐 이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현재의 대륙 분포를 볼 거고요. 또 뭐를 측정을 했냐면 자북국의 위치를 갖다가 한번 봤거든. 잘 봐야 돼. 자북국의 위치를 봐야 돼. 네, 자북국의 위치. 자, 근데 자북국의 위치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파란 색깔 선은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국의 이동 경로라고 되어져 있고 빨간색 선은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국의 이동 경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북아메리카가 어디에 있냐면요. 요게 북아메리카입니다. 북미, 남미 하는 그 북아메리카. 됐지? 그 다음에 요 반대쪽, 여기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5억 년 전에 자북국은 여기 있다. 4억 년 전 자북국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한 거야. 현재 자북국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에서도 네, 5억 년 전에 자북국 여기 있고 4억 년 전, 3억 년 전 자북국 각각 여기 이렇게 그게 현재 여기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그림을 보면서 너네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럼 같은 5억 년 전에 지금 자북국이 두 개가 표시가 되지? 그지? 얘들아 자북국 두 개 될 수 있니?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고 또 자북국이 두 개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그치?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얘들아 다 알려줄 거거든? 근데 얘들아 자북국이 두 개다? 그거는 0.1초 컷의 문제가 아니라요. 0.01초 컷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기를 다 통틀어 자북국 한 개, 자남극 무조건 한 개야. 왜냐면 지구가 자석이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보정이 좀 필요한 자료야. 5억 년 전에 자북국 두 개일 수 없어요. 4억 년 전 마찬가지고 다 자북국 한 개여야 돼. 그럼 이 선,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을 어떻게 해야 돼? 겹치게 만들어줘야 돼. 겹치게. 되니? 되니? 겹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런 걸 써야 돼. 우리가 지금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거는 자북국의 이동 경로가 이 선인 거잖아. 맞지? 여기서 측정한 형태는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빨간색 선을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겹치게끔 앞으로 당겨 오려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도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대륙과 자북국이 측정한 게 이 자북국만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측정한 대륙도 앞으로 당겨줘야 같이 오는 거야. 이 북아메리카와 5억 년 전에 자북국의 위치에 이 거리, 4억 년 전의 거리 이런 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되니?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당긴다고 이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붙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저 빨간 색깔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국의 선을 앞쪽으로 당겨주려면 이 북아메리카도 뭐 한다고? 같이 앞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좀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되겠지. 돼?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쪽에 좀 비어져 있어서요. 북아메리카가 회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회전해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북아메리카가 누구와 맞닿아 있는 거야?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일부와 맞닿아 있게끔. 맞닿아 있게끔. 그러면 이제 5억 년 전부터의 자북국의 이동 경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기 5억 년 전부터 시작되는 자북국의 이동 경로를 딱 겹쳐보니 북아메리카와 유럽과 아프리카는 어땠다? 하나의 대륙이었다. 즉 고생대 말에 판게아 시절에 애들이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주는 형태라는 거야. 이해가니? 네. 물론 얘들아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유럽에서 측정한 5억 년 전, 4억 년 전의 자북국의 이동 경로를 즉 파란 색깔의 선을 빨간색처럼 어떻게 해? 뒤로 보낼 수도 있지.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유럽에서 측정한 거를 갖다가 파란색 선을 빨간색 선의 위치로 뒤로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럼 유럽 대륙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밑에 이 아프리카 대륙이요.
막고 있습니다. 얘를 못 내려오게끔.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선을 빨간색의 위치로 바꿀 수는 없고 막혀 있으니까. 네, 반대로 빨간 색깔의 선을 파란 색깔 쪽으로 겹치게끔 해주면 이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이 하나의 대륙으로 우리가 판게아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네. 요걸 가지고 자북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자북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또 대륙의 이동이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북아메리카가 위쪽으로 떴구나, 대륙이 이동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북아메리카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서 발달한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이다. OX. 북아메리카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서 발달한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이다. OX. 뭘까? 50%. 뭘까? 수렴형 경계 OX. 하나 뭘까? 5? 5? 수렴형 경계 5? 확실해? 확실해? 내가 이런 반응인 걸 보니 확실해? 올 것 같아? 지화야? X? 내 반응 보고? 정답은 수렴형 경계 아닙니다. X입니다. X. 자, 왜냐? 자, 왜 수렴형 경계로 생각했냐? 애들이 보통에 생각하는 그 오답의 루트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볼게. 이게 지금 이렇게 당겨져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대륙과 대륙이 가까워졌잖아? 수렴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시간 순서가 틀렸어. 뭐가 먼저야? 뒤에 게 먼저예요. 이랬는데 어떻게 바뀐 거야? 이쪽으로 간 거야, 현재. 그지?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발산형 경계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발산형 경계가 있지. 누구야? 대서양 중앙해령. 그지? 대서양 중앙해령이 여기 이렇게 싹 생기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현재를 항상 마지막에 두고. 됐지? 그 현재를 가지고 유추해낸 상태가 얘고 얘가 과거라는 거야. 과거. 됐지?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맞네 라고 이해가 잘 가고요. 근데 이거랑 진짜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 나왔었냐면은 기출에 나온 적이 한 번 있거든. 그게 모평인지 수능인지 내가 지금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애들이 싹 다 틀렸어.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수렴형 경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틀렸어. 되니? 수렴형 경계 아니고 발산형 경계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네. 뒤에 20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판경계 있습니다. 판경계. 됐나요? 네. 판경계 안 합니다. 네, 통합강의 다 했으니까.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되지? 괜찮지? 네. 밑에 지질시대 대륙분포의 변화. 요거 네. 중요한 것만 밑줄 씌우고 끝냅니다. 얘들아, 이 지질시대 대륙분포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전까지만 해도 대륙이 이동하는 걸 어떻게 했어? 유추만 했어. 그지? 근데 이제 유추가 아니라 뭐야? 정확하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알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역사를 쫙 해야죠. 실제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내용이 많은데요. 다 필요 없고 내가 밑줄 치는 것만 외우세요. 됐지? 네, 밑줄 치는 것만. 여기 보니까 로디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디니아. 약 12억 년 전의 로디니아. 이 로디니아가 누구냐면요. 너네 그 초대륙 하면 너네들 머릿속에는 판게아밖에 없잖아. 그지? 판게아 이전에도 초대륙이 있었어. 판게아가 고생대 말이잖아. 고생대 말. 고생대의 시작이 5.4억 년이거든. 고생대 말이면 거의 뭐 한 3억 년 전 뭐 이 정도란 말이야. 3억 년 전에가 판게아였다면 12억 년 전에도 초대륙이 있는데요. 그 초대륙의 이름이 로디니아입니다. 됐나요? 이게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걸 원래는 뭐 암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암기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번 수능 있지? 작년 수능이에요. 이 로디니아가 12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수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수 암기예요.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거. 됐지? 암기할 것들이 조금씩 좀 많아집니다. 좀 많아집니다. 그만큼 없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됐지? 네, 12억 년 전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존재했고요. 아들아, 초대륙이 존재하면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 그렇지, 분리가 일어나야지. 그지? 분리가 됐다가 또 어떻게 돼? 또 뒤에서 또 초대륙 만들었다가 그 판개하고, 그지? 판개 어떻게 돼? 또 분리되고 있잖아. 분리됐잖아. 그리고 그지? 지금도 여전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앞으로 또 뭐 만들어지겠어? 또 초대륙 만들어질 거야. 내가 얘기했었지, 그지? 내가 통합과학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니? 얘들아, 우리가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멀어지고 발산형 경계가 발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서양 바다입니다.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면 대서양 바다는 어떻게 되겠어? 태평양만큼 커질 거야. 태평양은요, 우리나라랑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아래가 싹 다 수렴형 경계거든? 수렴형 섭입형 경계거든? 즉, 지각이 다 소멸하는 곳이야. 그럼 태평양 바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점점 수렴하면서 태평양 바다 자체가 작아질 겁니다. 그럼 누구랑 만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미국 쪽이랑 만나는 거라니까? 야, 얘들아, LA 쪽, 캘리포니아 쪽 가기 쉽다니까? 한 3억 년 후에. 그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초대륙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3억 년 후에는 비행기라는 걸 탈까? 뭐 또 새로운 뭐가 있지 않을까? 그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지? 네. 아무튼 지금 얘기한 거 다 네. 까먹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초대륙의 생성과 분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5억 년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5억 년 주기. 그래서 자, 로디니아 이거 알아놔야 되고. 자, 그다음 여기 보면은 약 2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말에 다시금 판게아의 초대륙이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디니아가 생겼다가 분리됐기 때문에. 얘들아, 밑에 여기 뭐 대륙이 분리될 때는 무슨 형 경계가 발달하고 다시 또 대륙이 모일 때는 무슨 형 경계가 발달하고 이런 거는 약간 상식인 것 같아서 내가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판게아라고 하는 게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됐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얘들아, 이 판게아가 만들어지려면 대륙과 대륙이 부딪혀야 되잖아. 부딪히는 과정에서 습곡 산맥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그럼 너네 머릿속에 에팔레치아 산맥은 판게아가 형성될 때 대륙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구나. 그지?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구나.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고. 지질구조의 연속성 할 때 나왔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2억 년 전에, 즉 중생대 초에 내가 이거 하나 더 얘기해 줬었는데 2억 년 전 중생대 초 무슨 말기? 트라이아스 말기. 얘기해 줬잖아. 내가 1번, 2번, 3번 필기하라 했잖아. 그지? 네, 트라이아스 말기. 그때 판게아 분리됐다라는 거. 자, 판게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요. 얘들아 보면은 이제 자, 요게 이제 판게아거든. 판게아. 네, 판게아가 이제 조금씩 분리가 되면서요.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 선근 여기 있지. 빨강색으로 선근 저 부분이 발산형 경계가 발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발산형 경계 발달하는 그 부분. 저기가 벌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요. 무슨 바다가 생기냐? 대서양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대서양이 부분적으로 열리면서 대서양이 확장이 될 거예요. 대서양 확장. 대서양 확장.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좁았던 대서양이 지금 이만큼이나 넓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인도 대륙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도 대륙이 여기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인도 대륙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인도 대륙이 신생대 초에서 중기에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요 위쪽에 있는 얘가 유라시아판이고요. 요 세모가 요게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이 대륙판 충돌을 하면서 수렴형 경계의 충돌형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습곡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됐나요? 네. 밑줄 친 것만 외우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산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산맥은 세 가지만 좀 외워주면 되는데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 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주면 되거든요. 고생대 때 만들어지는 건 방금 했어. 에팔레치아 산맥. 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도 방금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맞지? 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이 누구냐면 얘들아 안데스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 칠레 페루 해구 있던 부분 있죠? 네. 수렴양의 서위평 경계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게 중생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이 정도 물어볼 거다. 자, 21페이지에 넘어가서 미래의 대륙 분포의 변화인데 얘들아 미래의 대륙 분포의 변화는요. 얘는 사실 문제로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예측이거든.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문제 내기가 조금은 좀 어렵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냐면은 네, 이런 그림들 나오지. 그림. 네, 그림을 갖다가 순서 없이 막 주고선 순서대로 재배치하시오. 뭐 이런 거 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 그것만 한번 따라가 보면 원래는 큰 대륙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네요. 양쪽으로 멀어지겠죠. 멀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중심부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리가 됐을 겁니다. 네, 판기가 분리되는 그런 시점을 생각하면 돼. 네, 해저가 확장이 될 거고 해저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쪽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니 그 일부가 또 다른 대륙판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위평 경계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부딪히면 새로운 초대륙 만들 수 있고. 됐지? 네, 네,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초대륙이 형성됐다가 분리됐다가 하는 걸 우리가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대. 추정. 네. 확실치 않습니다. 됐죠? 네. 끝입니다. 됐나요? 네, 네, 2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뒤에 3강 내용을 좀 할 거고요. 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1점, 2점, 3점짜리 문제를 갖다가 풀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보고 자, 우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마그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3강입니다. 3강. 네, 3강. 네. 자, 3강에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30페이지, 31페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커다란 이론 중에 하나가 판구조론이라고 있었지, 그치? 판구조론. 네,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네,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론이 하나가 있거든. 그 이론이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서부터는 이제 마그마, 본격적으로 마그마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마그마부터 나오는지는 일단 내가 요 30페이지, 31페이지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자, 우리가 판구조론을 배웠어. 그지? 판구조론이 여러 가지 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을 얘기를 했고요. 판구조론의 내용을 내가 크게 두 가지로 너네한테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판구조론의 두 가지 내용이 뭔가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요?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다. 다현아. 네, 판구조론 내용 뭔가요? 첫 번째 내용. 순서 상관없습니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지구는 그래.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두 번째. 윤서야. 두 번째 내용. 판으로 구성되어 있대. 또. 이러한 판들이. 그래. 이동하면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판들이 상대적 운동을 하지, 그지? 상대적 운동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디? 정체 어디? 판 경계 그래. 판의 경계에서 취각 변동을 나타낸다. 지진이나 화산. 어려워? 어렵냐고 이거. 안 어렵잖아. 내가 이 두 가지 하라 했잖아, 그지?
다시 판구조론의 내용은요. 첫 번째가 지구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뭐 약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이 되어져 있지. 두 번째는 이런 판들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 운동에 의해 판의 경계, 부딪히는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이게 판구조론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판구조론은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지각 변동들을 설명을 하는 거냐면 보통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들을 설명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판 경계에서만 지진 화산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판의 내부에서 지진 화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설명 못하지. 얘는 판 경계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판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 판구조론으로 설명 못하니까 새로운 이론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 판구조론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풀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룸 구조론. 그래서 풀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됐죠? 자, 풀룸 구조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판구조론에서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이 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얘들아,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판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 판은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냐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렇지, 그지? 네,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멘틀 대류가 왜 생기냐? 멘틀 내에 방사성 물질들, 방사성 동위원소들 있다고 했었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안정한 원소로 붕괴가 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 이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지구 내부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지구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뭘 만들게 되냐? 멘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온도차를 만들게 돼서 대류를 시킨다. 대류를 하는 영역의 이름은? 대류를 하는 영역의 이름은 연약권. 그래, 연약권.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하강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됐나요? 자,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고요. 뭐를 좀 추가하고 싶냐면 요걸 추가하고 싶습니다. 판이동의 원동력. 판이라고 하는 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총 4가지의 힘이 새롭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거든. 그냥 판이동이 왜 나타나냐, 뭐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힘으로 표시한 게 한 4가지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힘이 딱 2가지가 있거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자, 저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표현을 더 잘 하냐면요. 섭입대에서 해구가 섭입한 판이 뒷판을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해령이 있어. 자, 해령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에 의해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힘이 이 판, 요 빗금친, 요 판을 갖다가 밀어낸다라는 거야.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은 요 힘이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생기게 되냐면요. 너네 한 번씩 요거를 좀 비유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뉴스에 어떤 뉴스가 뜨냐면 공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절단 사고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그럼 너네 머릿속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으면 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안 했지? 그치, 그런 생각 하면 안 되지, 그치? 무슨 얘기냐면요. 손가락이 톱니바퀴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내가 이렇게 뺄 수가 없어. 빨려 들어가는 거라서. 그지? 얘들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해구에서요. 해구에서 판이 들어가는 게 자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쪽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 판이 빨려 들어가서 앞에 존재하는 이 판들이 뒤쪽에 있는 판을 더 잡아당겨. 빨리 들어오라고. 되니? 얘들아, 이 힘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힘이에요.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섭입대에서 먼저 들어간 판이 뒷판을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이 해구에서의 잡아당기는 힘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판의 이동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판의 이동 속도가. 자,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로 좀 예를 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41페이지. 자, 41페이지의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대륙이요. 네, 요 대륙과 요 대륙이 속해져 있는 판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에서 빗금친 대륙이 포함되어져 있는 판이 A판이고요. 나에서는 빗금친 대륙이 포함되어져 있는 판이 B판이야. 됐지? 우리는 실제로 이 판의 이동 속도라는 거는 대륙이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가지고서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사실 해양 지각이 멀어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륙이 멀어지는 걸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건데 이 가하고 나의 이 빗금친 대륙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이동하느냐. 되니? 그걸 갖다가 비교하고 왜 그렇냐. 이유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이 빗금친 요 대륙이 이동하는 거를 갖다가 더 중점으로 좀 봐야 돼. 자, 보니까 이 대륙은요. 여기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네. 맞지? 네, 1번 힘이었었죠? 네, 이 1번 힘에 의해서 이 판 A판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섭입대에서 이 빗금친 대륙을 잡아당기는 힘은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섭입대가 보이긴 보이지. 근데 그거는 A에 해당하는 요 대륙을 갖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에 있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대륙에는 1번 힘밖에 없어. 자, 근데 나를 봤더니요. 나는 지금 똑같이 해령에서 밀어내는 1번 힘이 존재하고 그 1번 힘이 이 B판을 갖다가 밀어내고 있겠지, 그지? 자,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2번 힘까지도 이 B판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네. 그럼 이 B판이 이동하는 속도는요. 1번 힘과 2번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A판에 있는 대륙이 이동하는 거는 1번 힘에 의해서만 이동을 할 거야. 누가 빨라? 누가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니? 가랑 나 중에서. 나가 빠르지. 이유는 선수량에 나왔어. 이유는 뭐라고 하면 돼?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은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B판 같은 경우에는 해구에서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추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이 일단 메인이 되는 힘이고 특히 이 해구에서 잡아당기냐 잡아당기지 않냐에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이해가?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하나를 더 보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없네요. 네. 없으면 그냥 지도 보면서 하죠. 뭐. 자, 앞에 볼래? 잠깐만. 내가 요 문제에 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 세계 지도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내가 화살표를 어디다 표시를 좀 할 거냐면요. 대서양 근처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서양 근처에 내가 여기 A판이 있고 B판이 있다고 칠게요. A판에 혹시 판 이름을 기억하나요? 네네네 그거.
나스카판. 예, 나스카판이고. A판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게 이제 A판에 해당하는 거야. 나스카판이고요. 그다음 B판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은 B판은 요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아메리카판이에요. 됐나요? 네. 가끔가다 B판을 갖다가 판경계를 요렇게 잡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아 요쪽은 판경계가 아니야. 그냥 대륙과 해양의 경계일 뿐이야. 실제 판경계는 어디여야 돼? 해령을 포함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판경계는 네, 수렴형과 발산형을 다 합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요게 남아메리카판 B판이 될 거야. B판. 됐죠? 자,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뭐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A판하고 B판 중에서 누가 더 이동 속도 빠르게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 일단 A판은요. 해령이 있잖아. 그럼 전체적인 이 A판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이 되겠니?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 응? A판 이동 방향 어느 쪽? 아, 동서남북 짜증나? 오른쪽 왼쪽 할래? 오른쪽 왼쪽 해봐. 그래. 에이, 동서남북 지우자. 그래. 오른쪽 왼쪽 해봐. 자, 어느 쪽? 아이, 좀 대답해라 이제. 어느 쪽이야? 아, 오른쪽이지. 왜? 해령 있잖아. 그치? 오른쪽이다. 오른쪽. 그치? 자, 그럼 이제 B는 더 쉽게 대답하겠지. B판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어느 쪽? 해령 있잖아.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해가나요?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너네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 A판과 B판 중에서 A판과 B판 중에서 누가 더 판의 이동 속도 빠르게 그냥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네한테. 누가 더 빠르게 B야 A야? 누가 B 한 거 같아? 지아? 누가 B 했어? A라 그랬어? 나 두 번이나 B 이런 소리 들었는데 두 번 다 A라 그랬어 심지어? 아 뭐야 이키 이거 어떡해. 아 A라 그랬어. 네, 두 번. 네,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건 A입니다. 왜냐면요 A판은요 네,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플러스 무슨 힘이야?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 그러니까 1번님과 2번님이 다 존재하는데 B판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만 존재하지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이해가나요? 네.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해구를 끼고 있긴 하지만 B라고 하는 요 대륙이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해구가 작용하지 않지. 저 힘이 작용하지 않았지. 그지? 네. 그래서 속도가 A가 B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됐니? 오케이. 네. 잘하네. 네. 판경계 안 하긴 했는데, 네. 요 지금 요 노란색의 요 판경계 이름 뭐야? 대서양 중앙해령. 자신감을 가져봐. 맞아. 대서양 중앙해령. 네. 어이구, 뭐야. 대서양 중앙해령. 됐나요? 네. 아마 요거는 많이 안 다뤄봤을 것 같은데, 얘들아. 요 해령의 이름은요. 이게 지금 태평양 바다잖아? 태평양 바다의 동쪽.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네, 동태평양 해령. 동태평양 해령은 아마 통합과학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구과학에서는요, 거의 뭐 핫플입니다. 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네.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판의 이동 속도 됐지, 그지? 네, 판 이동의 원동력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 그래서 네, 판 이동의 원동력 1번하고 2번하고 했고, 자, 그 판 이동의 원동력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멘틀 대류, 제목이 뭐였냐면은 멘틀 대류 상부 멘틀의 운동 이거였거든. 얘들아, 이게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판구조론을 의미하는 거였어. 이 멘틀 대류 통해 가지고 네, 판 이동한다라고 하는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였는데, 이 멘틀 대류 판구조론의 한계점이 뭐냐가 나와 있죠. 한계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판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변동을 설명 잘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문제는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이 막 한두 개야. 그러면 다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래, 쟤는 예외로 두자. 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겠지 할 텐데 얘들아 생각보다요. 이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이 꽤 많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좀 많아. 보여? 빨간 점? 네. 까만 색깔 선이 판경계고요. 그 판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빨간 점들에서 뭐가 나타나냐? 화산 활동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다 눈 감을 순 없어. 그지?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플룸 구조론이에요. 플룸 구조론. 자, 플룸 구조론이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지? 와, 이제 좀 뭐 배우는 느낌 나지 않냐? 지구과학 뭐 이런 느낌 나지 않아? 근데 플룸 구조론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용어일 뿐이거든. 얘들아, 그럼 일단 플룸 구조론은 플룸이 뭔지부터 해야 되잖아. 물론 플룸도요. 플룸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의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흐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그렇다고. 플룸이 그래. 근데 플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물질이나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는 밑에서부터 지구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상승하는 플룸이 있고요. 또 지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하강하는 플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애들은 보통 뜨거워서 올라오는 애들이거든. 뜨거운 플룸 이렇게 얘기하고 하강하는 애들은 차가운 플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단순해. 그지? 플룸은 어떠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인데 다만 이 흐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멘틀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되나요? 얘들아, 이 차이점이 이 멘틀 대류와 이 플룸 구조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새 자꾸 이제 그 기출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자,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얘들아, 멘틀 대류라고 하는 거는 멘틀의 상부 있지, 멘틀의 상부. 멘틀의 상부에서 나타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상승과 하강의 이런 흐름인 거야. 되니? 이게 멘틀 대류에 대한 그림, 즉 판구조론의 그림이라면 이 플룸 구조론은요 어떠냐면은 여기가 외핵입니다. 이 안쪽이 이제 외핵이고 여기가 내핵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위쪽이 이제 지각과 멘틀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플룸 구조론은요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차이 알겠니? 차이를 모르겠어? 알겠니? 멘틀 대류는 얘들아 굉장히 얄팍한 구간에서 이 상부 멘틀에서만 나타나는 얄팍한 구간에서 나타나는 위아래의 연직 운동이라면 플룸 구조론은요 멘틀 전체에 대해서 물론 이쪽에 지각이 좀 있을 테지만 지각 빼고 멘틀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강류, 상승류의 흐름입니다.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다만 절대로 외핵보다 더 깊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차가운 플룸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류인 차가운 플룸이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만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물질들이 차가워서 쭉 내려왔잖아? 그럼 애들이 이 경계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너지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빵 터져. 화산섬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만들어지는 화산섬의 이 위치가요. 판의 경계일 수도 있고요. 판의 경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니? 우리가 지금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갖다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플룸 구조론을 배웠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이 플룸에 의해서 생기는 화산섬은 판의 내부다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게 판의 경계하고 맞닿을 수도 있거든.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이 플룸 구조론의 정의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차가운 플룸은 어떻게 생성되고 뜨거운 플룸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차가운 플룸은요. 자, 이걸 손으로 표시할 수가 없네. 영상을 듣는 애들이 있어서. 자, 다시. 차가운 플룸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수렴형 경계의 섭입형 경계에서 생성이 될 거거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섭입되는 경계를 보게 되면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게 될 거야. 맞지? 자, 꽤 많이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양판이 뭐 이쯤 왔다.
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이 주변의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이런 빗금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내려온 해양판은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구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맞지? 얘는 바깥에 비해서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섭입판 이 판은 차갑고 온도가 낮은 편이고 주변은 온도가 좀 높은 편이야. 그래서 이 섭입판 해양판이 쭉 섭입해서 내려왔어. 여기서 잠깐 정체합니다. 잠깐 머물러서 주변하고의 밀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냐?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크거든, 무겁거든. 얘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가?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흐름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 거야. 생성 알겠어? 그래서 차가운 플룸은요. 수렴형 경계에 섭입된 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에 잠깐 정체해 있다가 온도가 낮으니까 주변에 비해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커집니다. 주변에 비해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커지면 쭉 가라앉아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강률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 차가운 플룸이 쭉 내려왔거든. 쭉 내려오면서 이제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분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온도 교란이나 물질이 밀어올리는 작용 같은 거를 받게 되면 거기서가 이제 올라가는 상승률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얘들아 이런 온도 교란이나 물질을 밀어올리는 작용이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런 곳이 있어. 정해져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운 플룸이 생성되는 곳은 우리가 보통 섭입형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장소도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오는 곳에서 마그마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장소에서. 이해가? 이해가? 오케이. 자,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장소. 그런 장소 어디냐? 보통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은요.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여기 나오지. 두세 개 정도 되는 되게 거대한 뜨거운 플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대표적인 예가 남태평양입니다. 남태평양. 어디 있을까? 여기. 남태평양 쪽. 됐나요? 네, 남태평양이 있고 또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쪽에서 또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이 있습니다. 됐죠? 네. 너네 하와이 있지? 하와이? 하와이 위치 어딘지 알아? 하와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네. 보이죠? 벌써 보이죠? 네. 하와이 위치 여기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하와이는 태평양판의 한가운데 있어요. 태평양판의 한가운데 있어. 근데 하와이가 얘들아 화산섬이거든. 화산섬. 그래서 하와이 섬만 딱 단독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하와이 섬 근처에 되게 화산섬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와이 가봤어? 하와이 안 가봤어? 하와이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보긴 했는데 태평양. 얘들아 이 하와이 섬이요. 하와이 섬이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개의 섬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네, 그 섬들도 다 화산섬이고요. 다 저 뜨거운 플룸 때문에 생긴 섬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판구조론에 의하면 이 화산섬이, 하와이 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 하와이 섬 바로 밑에 뭐 있냐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터지는 거지. 됐나요? 네,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화산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네, 이거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네. 자, 뜨거운 플룸은 이제 이렇게 두세 개 정도 있고요. 자, 아시아 지역 근처에는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 우리나라랑 일본 쪽 밑으로 해가지고 얘들아 섭입형 경계 밑으로 쫙 이어지는 거 알지, 그지? 예. 그러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완전 다 이렇게 섭입될 거 아니야? 얘들아 거기서 차가운 플룸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요? 그게 플룸에 대한 얘기였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룸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상승을 하는지 하강을 하는지를 그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우리가 얘는요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게 지구 내부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히나 멘틀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구 안쪽으로 뭘 쏴주냐면요 지진파를 쏴줍니다.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그 지각적으로 지진파를 쏴주게 되면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성분이 다를 경우에 지진파의 속도가 막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졸리면 나가, 알겠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이게 보통 그 온도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좀 달라지거든. 온도에 따라서. 이 지진파가 차가운 곳에서는 차가운 지역에서는 차가운 부분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뜨거운 부분에서는 네, 지진파의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됐나요? 그럼 주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긴다면 깊은 곳에서부터 쭉 연속적으로 생긴다면 그거는 뜨거운 것들의 이동 혹은 차가운 것들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실제 지진파의 단층 촬영 화면을 좀 보게 되면 단면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됐니? 지금 보면은 여기가 깊이가 뭐 1200m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보통 문제에는 1200m로 많이 안 나오고요. 뭐 2500m, 2500km 혹은 2900km 뭐 이런 식으로 좀 깊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달라서 얘들아 깊이가 뭐 한 600km, 500km 이렇게 얕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문제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이렇게 얕게 나오는 경우는 뭘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 해양지각이 섭입돼가지고 얘가 현재 차가운 플룸을 만들었다 라는 거를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얕은 곳만 얘기를 좀 해줄 거고 뜨거운 플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면 뜨거운 플룸의 시작이 어디야? 멘트가 외액의 경계잖아. 그럼 멘트가 외액의 경계부터 올라오는 애를 갖다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치 얘처럼 보이나요? 뜨거운 이렇게 올라오는. 네, 요거를 표현해주고 싶다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지표에서부터 몇 킬로냐면요. 2900킬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290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원저리인 2500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너네 머릿속에 2500이 나왔어? 아 이거 뜨거운 플룸 물어볼 확률이 높겠네. 500, 600이 나왔어? 아 이거는 차가운 플룸을 물어볼 확률이 높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피파의 속도 편차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파가 지진파인데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래.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구과학에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 편차라는 개념이야. 편차가 뭐냐면 편차는요. 보통의 경우가 네,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다 이렇게 보통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관측값은 내가 지금 현재 관측한 거기 때문에 현재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평년값이라고 하는 건 작년.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 현재가 어떻다 이런 걸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값을 뺐더니 얘가 음수다. 그럼 현재가 과거에 비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왜 느려? 뜨거우니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빨갛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칼라니까 되게 좋지? 플러스는 뭐야 이거? 현재에서 과거를 뺐더니 양수다. 현재가 과거보다 더 어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왜 빨라? 차가우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실제 너네 시험에서는 빨갛고 파랗고가 안 나오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피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면 뜨거운 플룸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차가운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무의식적으로 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얘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좀 좋냐면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피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냐면 뜨거워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아 싫어? 아니 이걸 언제 이걸 현재 마이너스 이거 언제 하고 있을 건데 시간 없거든. 그지? 그러면 뜨거운 플룸에서 이게 뜨겁다 차갑다 하는 뜨거운 애들은 피파의 속도 편차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애들이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너네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요, 빨갛고 파랗고 나오진 않겠지만 회색깔 음영 가지고서는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네, 요게 플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옆에 31페이지에 열점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점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뜨거운 플룸 얘기했잖아.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이 생성이 되는 게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여기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 올라오는 장소들이 보통 결정이 되어져 있다 했잖아.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 쪽. 그럼 이 뜨거운 플룸이 쭉 올라와가지고 누구랑 만나냐면 여기 지각과 만나는 딱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얘들아, 그 지각과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열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장소가 안 바뀐다며. 얘들아, 열점의 위치 바뀔까? 안 바뀌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항상. 네? 왜 알려줬겠어? 0.1초짜리 문제. 그지? 얘들아, 생각보다 열점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오답 보기를 되게 많이 내거든. 되게 그럴듯하게 보기 되게 길게 설명하면서 결국엔 열점이 이동한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그런 얘기는 무조건 읽자마자 틀린 얘기입니다. 열점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너네들이 헷갈려 하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해. 자, 올라왔어. 마그마 터졌어. 화산섬 만들어졌어. 됐지? 자,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판은 어떻게 돼? 이동할 수 있잖아. 그지? 자, 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생겼던 화산섬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갔겠네. 되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또 플룸이 올라오게 되면 또 새로운 화산섬이 생기겠지. 그지?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또 이쪽으로 원래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애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만들었던 애가 이렇게 될 거고, 최근에 만들어진 애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겠네. 이해 가나요? 그럼 얘들아, 열점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동했어? 아니야. 열점의 위치는 똑같은데요. 위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하면서 화산섬이 줄지어 생기는 거야. 내가 아까 하와이가 되게 이렇게 엄청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실제 하와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하와이 섬이고요. 되게 여러 개의 섬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되어져 있거든. 되니? 하와이가 나이가 그 주변 섬들에 비해서 나이가 제일 어려. 왜 그런 거냐면 가장 최근에 폭발한 화산섬이라서 그렇습니다. 되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와이 밑에 열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나왔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애가 여기 숫자 나와 있는 얘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여기 카오아이 섬, 카오아이 섬. 카오아이 섬이 어디서 생겼겠어? 지금 현재 하와이 위치에서 원래 생겼어. 근데 여기로 간 거지. 두 번째 섬이 또 여기서 생기고 얘는 또 위로 가고 얘는 또 옮기고 해가지고 제일 멀리, 지금 열점으로 또 제일 멀리 있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열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섬이 나이가 제일 많은 섬이고, 열점 바로 위에 있는 섬이 가장 나이가 어린 섬. 질문. 얘들아, 하와이도 이동할 거 아니야. 왜냐면 하와이가 속해 있는 태평양판 자체가 지금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지금. 그제? 얘들아, 하와이도 이제 곧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북서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됐니? 하지만 열점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화산섬 생기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새로운 화산섬은 하와이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생기냐? 어느 쪽? 몸을 틀어야 돼, 이렇게. 어느 쪽? 동서남북 짜증나도 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야. 어느 쪽에 생겨? 맞아, 그거야. 어느 쪽? 말해, 왜? 어느 쪽, 빨리. 나 이번에 잘 들을게, 어느 쪽? 들었어, 이번에. 동남쪽 들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남북을 항상 먼저 표현해주거든? 남동쪽. 됐죠, 남동쪽. 그래서 하와이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도 새로운 화산섬이 여기 생기는데 하와이 기준으로는 남동쪽에 새로운 화산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면 판의 이동 방향이 북서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됐죠? 됐죠? 네. 밑줄 좀 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어딨냐?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가 많다. 그 다음, 얘들아, 판이 이동한 거지 절대로 열점이 이동한 건 아닙니다. 열점이 이동한 건 아니다. 여기 보면 계속 열점은 계속 같은 위치에서 마그마를 분출시켜가지고 화산섬을 갖다가 만들 겁니다. 됐나요? 네, 열점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확인이 됐고요. 봐, 판경계 관계없어. 판경계에서도 열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판의 내부에서도 열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륙판 내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너네 그 아프리카 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기억하니? 동아프리카 열곡대. 네, 그게 대륙판 위에 있는 발산형 경계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도 열점이 있어요. 거기도 열점이 있고 대서양 저 위쪽에 가면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대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도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중간을 지나면서 플러스 거기 열점이 또 있어. 됐지? 네. 그래서 판경계와 열점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됐지? 네. 여기까지가 플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네. 문제, 과제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냐면 1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까지 풀어오고요. 37페이지에 1, 2, 3번 풀고 38페이지에 수능 2점짜리 문제는 5번까지. 그 다음 3점짜리 문제는 4번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나 방금 한숨 소리를 되게 크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에휴 막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2강하고 3강 문제 그렇게 풀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